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도 국제연대위원회 황수영 팀장님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수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바람도 좋고 하늘도 좋고 우리는 살찌고 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나 국외 정치 상황 이런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영님은 맨날 다 망해라고 하고 소리치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중동이나 이런 쪽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죠? 네, 사우디에서 사실 드론 폭격 이후에 계속 어제 밤에도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세상이 덕질처럼 어제 막 그건 보고 망해가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조만간에 이 중동 쪽 사건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아시아팟이요. 아시아 여러 나라와 이슈들을 다뤄왔는데요. 중국 이슈는 잘 다루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이에요. 맞아요. 첫 방송이에요. 맞아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건. 중국이랑 일본 소식이 국내에 워낙 많이 접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랄까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이슈를 우리는 조금 더 다뤄주자라는 저희 아시아팟의 원래 목적이 좀 있어서 네, 그랬는데요. 많이 들리지 않는 소식을 그쵸. 이제 좀 그동안 위주로 많이 알리고 전해왔던. 싶어서. 네.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의미가 자꾸 더 커져가는 것 같아서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따라잡아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요. 중국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기도 하고요. 또 소식도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잘 아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실상을. 그렇죠. 그래서 완전 전문가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 아시아팟이 모신 분은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입니다. 프로페셔널 중국 원래는 방송을 잘 안 하시는데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나오셨어요. 참여연대 평화건축센터 실행위원이시기도 하신 이남주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저 이남주 인사드립니다. 와. 제가 전직은 지금 성공회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네.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참여연대 평화건축센터 네. 실행위원으로 네. 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실행위원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저희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합니다. 네. 맞죠, 선생님? 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남 아니죠? 선생님만 믿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무슨 질문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 되게 고민했는데요. 우선 저는 되게 궁금한 건 그냥 미중 갈등인 것 같아요. 우선 청취자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는 건
많은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지 사실 이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중국 문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기 어려운 게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관심이나 네. 중국의 이런 문제들이 되게 뭐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막 동북아, 세계 뭐 다 건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미중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만 설명되기 되게 어렵고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서 한 번에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가 기존의 동북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근데 왜 그것이 지금 이런 어떤 새로운 변수들이 변화. 발생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방식이 좀 좋은 방식일 것 같아요. 그다음 기존의 동북아 질서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1970년대 초반에 네. 그 뭐 지금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없겠지만 청취자분들 중에 당시로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네. 그 닉슨 대통령의 그 베이징 방문이 있었고 닉슨과 마오쩌둥이 회담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어떤 동북아 질서의 한 축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이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가 거의 확실해지면서 이 동남아시아나 이 동북아에서 이 사회주의권의 팽창, 특히 이제 소련의 영향을 받는 네. 사회주의 세력의 팽창에 되게 우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그런 팽창을 조금 막으려고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당시에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소련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 동북지방에서는 국경에서 무장 충돌도 일단 소규모 전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갖고 만났는데 기본적인 합의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 중국이 미군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위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예를 들면 주일 미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죠. 수용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서의 현상 유지. 예, 당시 되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어느 쪽에 의한 그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양쪽이 동의하지 않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동북아에서 가졌던 기득권을 중국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중국은 그 대가로 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가로 받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미국이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교가 당장은 안 됐는데 72년도에 그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79년도 1월 1일자로 중국과 미국이 수교할 때 미국이 타이완과 당시 지금 중화민국이라고 돼 있죠. 이 단교를 하고 거기에 있는 미군도 다 철수시키고 양쪽에 안보조약, 방위조약, 상호방위조약도 폐기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개념으로 하나 만들면은 미국의 우위하에서 미국의 이제 어떤 동북아에서 기득권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중 협조 체제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지금까지 약 몇십 년입니까? 약 40년 가까이 네. 예, 이런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앞에 제가 전제로 삼았던 미국 우위라는 그것이 지금 도전을 받고 깨진 거예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렇죠. 중. 이제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굉장히 그렇죠. 빠르게 추격을 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그에 따라서 네.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 우위가 아닌 다른 방식의 어떤 양자 관계의 정립이 네. 있어야 미중 협조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될 그렇죠. 수가 있는데 그 전제가 지금 약화되고 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어쨌든 중국의 이런 방식의 지속적인 성장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제 전쟁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 그죠? 예. 무역 그 이슈 자체도
단순히 관세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기술 표준 경쟁, 화웨이 문제를 맞아요. 둘러싼 그리고 미국이 또 중국 내 국유기업 문제와 같은 좀 중국 내의 어떤 시스템 문제까지도 여기다가 문제를 걸고 있으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한테도 영향이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에게 동아시아 영향을 국가들이 이제 가져-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어쨌든 미중의 협조라는 큰 틀이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그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대- 되게 크잖아요, 선생님.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과의 무역이 압도적으로 많죠. 미국과의 무역하는 것보다. 그렇죠. 반면 중국이 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동북아나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보 문제는 관성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중국과 하고 안보는 미국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이게 좀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 거예요, 원래. 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깨지니까 이제 선택을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미국을 선택하면은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중국을 그렇죠. 선택하면은 안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직면한 딜레마죠. 대표적으로 사실 한국도 여러 차례 사드나 뭐 남중국해 분쟁 관련해서 어떤 입장 가질 것이냐 계속 이런 요구 받아오고 실제로 사드 때문에 많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게 약간 저희한테도 계속 요구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택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게 신냉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냉전 있잖아요. 2.0. 안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사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신냉전에 대한 얘기가 한 10여 년 전서부터 네.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2010년이 상당히 이 동아시아 동북아 질서에 조금 약간의 전환점이었다라고 할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010년이. 왜냐하면 2010년에 우리가 천안함 네.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것을 둘러싸고 직접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문제는 당시에 천안함 이후에 미군이 그 서해 쪽으로 항공모함을 네. 훈련을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그 거의 뭐 중국에서 들어오면 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저희 강한 반발을 했죠. 그래서 그때 못 들어왔지만 이후에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는 서해 깊숙이는 안 들어왔지만 항공모함이 근처까지 온 거예요. 일종의 이제 이게 군사적인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네. 힘겨루기의 조짐이 이제 그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들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걸 하토야마 시절에 정부 추진했는데 그 천안함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갈등 와중에 후텐마 기지 이전이 또 취소가 된 거, 무산된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그 이후에 이제 하토야마 정부가 사실은 그 인기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지금 많이 보시는 지금 상태가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베를 만났어요. 네. 그것이 이제 일종의 미국이 그런 부분들을 형성을 한 거죠. 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때 여름에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전략 대화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중국 쪽에서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북아로 보면은 우리 한반도, 일본 그리고 남중국해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상당히 갈등 균열 구도가 군사적 균열 구도가 이제 드러났던 건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신냉전을 얘기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별로 동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쪽이 진영적 대립을 할 정도의 균열이 확 만들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도 그런 요소가 조금 있는데 예를 들면 과연 일본도 그렇게 중국과 적대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어느 한 진영에 편입되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예,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상당히 서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동맹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힘든 거죠. 근데 최근의 상황에서 한 10년 동안 지나면서 어쨌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안보 협력들이 대단히 강화되고 있고 일본이 어쨌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군사적인 대국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쪽 그렇죠. 그게 좀 더 구조화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 협력도 상당히 최근에는 네. 진전이 많이 됐어요. 이건 주로 미국 덕이 많아요. 연합훈련도 아마 양쪽을 다 지금 하게 두들겨 되고. 패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다 뭉치고. 해서 상당히 옛날보다는 약간 대립이 약간 구조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냉전 체제가 완전히 굳어지려면 한반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북미 네. 이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를 보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북한도 꼭 그런 진영 대립에 편입돼서 미국과 그렇죠. 적대하는 거는 원치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쪽도 일본과 미국과 하는 진영 대립 속에 들어가서 그 중국과 러시아를 어떤 적대시한다면은 되게 우리의 발전 공간이 엄청나게 맞아요.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북미 관계도 잘 안 되고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 협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이 또 남쪽에서도 그걸 받아서 또 우리는 미국이랑 일본을 가겠다. 그러면은 아주 딱 나뉘어서. 구조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진영적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지금으로서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또 달라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부담스러워. 우리는 왜 부담스러워. 왜 우리한테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뭘 잘못했다고 맨날 게임 체인저. 맨날 힘도 없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그죠, 문제죠. 선생님? 그 정도를 변화시킬 어떤 힘과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게 조금 문제가 되죠. 하지만 올해 중국 건국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 되게 그 올해가 되게 의미 있는 날인데 한국이 또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 미중 갈등 보면서 또 이제 현재 지금 중국 상태는 어떤지도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지금 뭐 저희가 알기로는 시진핑의 뭐 개혁 뭐 개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정치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그 외부에서는 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많잖아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시진핑의 권력이 뭐 그런 기사가 지나치게, 나오더라고요.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고 음. 그것이 지난 개혁 개방 시기에 그래도 약간 개방적인 방식 또는 집단적인 어떤 그 지도 방식 뭐 이런 것들과 상충하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우려가 제일 크고 실제로 내부에서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 대학 같은 데에 네. 대한 어떤 대학 얘기를 많이 예, 하더라고요. 거기에 글 발표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또는 당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중국 사회가 과거보다는 어쨌든 시장화도 좀 되고 개인의 어떤 자율성도 높아지고 그런 것에 기반한 어떤 거버넌스 체제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방향과는 지금 그 시진핑이 집권 이후에 가는 방향이 좀 상충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거 아시아파 청취자 한 분이 저한테 구두로 꼭 물어봐달라고 한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1인 체제로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그 근거랄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또 조금 잘못 생각하기 쉬운 거는 이런 변화가 시진핑의 개인적인 권력 요게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른 나라 보면 대부분 뭐 소위 이제 그쵸. 독재라고 네, 뭐 네, 이런 현상이 맞아요. 있으면 대부분 권력자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욕망, 권력 요구 이런 걸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꼭 그렇게만 보면 이 변화 좀 제대로 보기는 어렵고 중국이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계속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잖아요. 어쨌든 네. 중국 공산당인데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개혁 개방을 쭉 추진하면서 시장화도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 문제라든지 불평등 문제 커지고 그러면은 이 방향과 관련된 좀 논란들이 많이 그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회주의냐. 국가자본주의라고 그런 비판도 많이 이게 무슨 자본주의보다도 불평등이 그쵸. 더 심한데 뭐 이런 불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해라.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시장에 분명히 맡겨라. 있죠. 그리고 뭐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국유개혁 같은 것도 있는데 사유화를 시켜라.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강력하게 또 어쨌든 사회주의로 지금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니까 그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강한 반론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논란들이 지나치게 국가의 통치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막 발전해야 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조금 되게 국가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 우려. 심리적 우려들이 분명히 있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것도 발전의 과정에 생긴 문제긴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더 자신의 중국의 성장을 패권의 우려로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사람들도 미국과의 경쟁하는 것이 어쨌든 중국에게는 일종의 결정된 운명. 그럼 그 미국과 경쟁하려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더 하나로 강화되고 똘똘 뭉쳐야 차이나가 예. 하나가 그,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 구조가 되게 엘리트 수준에도 있고 일반 그 대중적 정서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시진핑 이전의 정부에서는 그때 성장률도 높고 그랬지만 그렇죠. 조금 그런 아까 집단지도 체제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시기에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 못하더라. 그 당시에 지도부들은 그런 불만들도 그때는 또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이런 지도력들을 원하는 분위기들이 있었고 그런 분위기 하에서 시진핑이 당 총서기가 되고 국가주석이 되면서 비교적 그런 그 방향의 분위기들 그런 인기도 분위기들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약간의 권력의 집중 뭐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객관적인 필요가 그런 조금 더 강한 지도력을 원하고 이런 네.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중국에서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을 나올 것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게 잘못하면은 이제 권력을 집중해 놓고 강하게 만들면 그게 자기 규율, 자기 관리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베이징 올림픽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원차이나 막 중국 역사에 대해서 방송을 엄청 많이 하고 더 강력하게 하나로 뭉쳐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잘 모르지만 저희도 느낄 정도로 뭐 다큐멘터리 대국구이 같은 다큐멘터리도 유행을 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중국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막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국의 경제 상황이 뭐 최근에 나빠지고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오랫동안 많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좀 둔화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경제 상황 계속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이제 요새 우리 조금 유행하는 것처럼 소위 뉴노멀이라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 뉴노멀. 되게 많이 쓴 말이죠. 중국식 표현으로는 신상태, 신장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뉴노멀이라고 번역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시진핑 시기에는 일단 그 이전에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평균 10% 이상 성장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시진핑 집권하기 전서부터 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자릿수 성장률에서 한 자릿수로 자릿수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시진핑 체제에서도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고도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률이 떨어진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이 새로운 정상 상태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는 것이 더 건강한 성장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고속 성장이라고 그랬는데 약 6%에서 7% 성장을
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또 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그 내수에 기반한 과거에 중국이 되게 수출 네. 의존도가 높았는데 내수 위주의 성장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면서 하면은 안에 고용률도 더 높일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의 분배 불균형성도 더 그 통제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좀 건강한 성장 방식으로 가자라는 게 이제 신창타인데 지금은 그 점점 떨어져 가지고 네. 지금 6%를 간신히 넘기는 분기별로 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는 6% 성장도 못 할 수 있다. 네, 리커 라는 청 총리가 거니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6.0도 못 할 수가 있다. 이러면은 이게 한 6점에서 6, 7%를 성장하기로 했던 건데 6.1을 내려가면은 상당히 그 아무리 중고속 성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조금 그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는 떨어지니까 아 이거는 중국이 상당히 위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뭐 6% 조금 안 되더라도 성장률 많이 자체로 했죠. 보면은 뭐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 경제가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뭐 한 그 정도 성장을 해도 아주 나쁜 성장률은 아니거든요. 여론이 나쁘진 않은 거예요, 선생님? 그거 관련해서는? 경제에 대한 여론은 우리도 좀 느끼지만 항상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누가 뭐 사람들이 뭐 다 해방에 좋은 만족하는 적이 없는 건 없는데 그랬는데. 이게 못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분노가 표출되느냐 음. 그런 거면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아주 노골적인 경제 상태에 대한 불만이 폭발되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잖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네. 좀 나빠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도 좀 적어지고 소비도 좀 적어지고 이런 순환이 되면 또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실업 문제가 커지고 또 은행도 또 부실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는 조금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정제 상태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과한 거죠. 아무리 6.0%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바라는 바인가? 네, 그러게. 중국 나빠져라 뭐 이런. 이게 서구에서는 항상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로. 그쵸. 예. 뭐 일본 가시면은 일본에서 보면은 다 그 요새 나오는 중국 경제 관련된 책 중에 네. 상당히 뭐 자극적인 시사적인 거에 보면은 다 중국 경제 붕괴론이에요. 그런 네.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중국 편에 쓰지 말아라. 거기 희망이 없다. 전 정치적인 어떤 함의를 갖는 주장들이고 그러니까 그게 민감하죠.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콕 떨어져 갖고 저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이제 경제 발전 불가능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도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고 외국에서도 중국과의 그렇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약간 담론투쟁적 성격이 좀 있는 거죠.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뭐 정치 경제적으로나 이런 상황들을 짚어봤는데 또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 관련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저희가 홍콩 문제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6일이 홍콩시 100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언론 보도 따르면 시위가 이제 장기화되고 격렬해지면서 친중국 성향 시민들도 나오기 시작해서 반중 친중 시위가 이제 맞서고 집회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홍콩 시위는 중국한테도 되게 그 민주주의랑 연결해서 굉장히 큰 의미일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해석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저는 이 방향에서 중국이
조금 잘못 접근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이 홍콩 문제를 해결하는 일국 양제라고 하잖아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경제주의적 접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경제적 협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홍콩 사람들이 중국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비교적 쉽게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많은 문제가 경제 관계가 형성됐다고 해서 뭐 그런 좋은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공동의 정체성 형성에 조건 될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이 그러한 방식 접근을 취한 것과는 달리 홍콩에서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접근들이 커진 건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하면 뭐가 될 것이다. 이거 조금 잘못된 접근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홍콩 사람들이 조금 중국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저로서는 중요한 계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그 우산혁명의 네. 이슈가 당시에 중국이 홍콩에서는 지금 홍콩 중국식 표현으로는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네. 프레지던트죠. 거기 홍콩을 행정 책임 행정 그것을 어떻게 선출하느냐가 문제가 있잖아요. 홍콩의 맞아요. 민주주의 문제는 이제 의회에서의 선거 방식에서 민의가 어떻게 좀 직접적으로 반영되느냐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민의가 홍콩 사람들이 민의가 반영될 것이냐. 근데 장기적으로 그게 중국이 확실하게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선제에 의한 이 선출을 과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일정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왔던 건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개입을 해서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홍콩 사람들이 자치에 되게 높은 수준의 자치로 갔을 때는 그것까지 원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대륙이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한 불만이 그렇게 한번 표출됐던 것이고, 그게 이제 쭉 잠재가 돼 있다가 이번에 또 다시 그 역시 홍콩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안전 문제를 건드린 송환법 문제가 되면서 이게 되게 폭발을 했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걸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것이 민주주의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미국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 구도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어느 한편의 입장이 홍콩에서의 다수의 어떤 그 입장으로 딱 만들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양극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시위가 또 예상되잖아요. 근데 시위 자체는 그렇게 뭐 장기적으로 아주 지속되기는 점점 쉽지가 않겠죠. 네, 홍콩 사람들도 계속 외국 사람들 안 오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계속 받게 그 얘기 되면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시위 자체는 뭐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수그러들고 수그러들고 관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이면에 있는 이 균열 그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수준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냥 어느 한 방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대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국이 홍콩 시위대가 원하는 5가지를 홍콩 정부나 중국 정부 받아들이긴 또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네, 약간 볼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폭력적인 진압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저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그쵸. 건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제일 결국 중요한 이슈가 어쨌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기로 한 약속이 있으니까 가게 될 국회의원 것이다. 선거라든지 행정장관 선거가 조금 더 조금씩.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전제로 했었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겠죠.
오늘 그 선생님 10월 1일이 중국 건국절이잖아요. 네. 네, 뭐 저희가 이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열병식에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거행될 거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그 뭐 요번에 홍콩 때도 막 군을 개입시킬까봐 되게 걱정하긴 했었는데 국방개혁 단행하면서 그 2049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겠다. 와. 이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뭐 상황이 이러면 군사 대국화되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정세도 뭐 한일도 그렇고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이 미중 사이에 껴가지고 또 그 군사적 균형도 잡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맨날 주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아니면 뭐 공동 안보 평화 공동체 이런 게 진짜 가능할까 사실 그런 생각이 요즘에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거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럽처럼 어떤 그런 다담이나 네. 이런 논의체를 과연 여기서 될까? 꾸릴 수 있을까? 근데 또 가능하다면 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뭐 좀 그런 얘기 고민이 들거든요. 그게 중국이 경제적으로 힘이 세지니까 군사적으로도 세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미국이 GDP 한 4%를 군사비를 쓴다고 하면 중국은 지금 2% 이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과도하게 군사비에 지금 이렇게 돈을.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전체적인 예산 분배나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근데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커지니까. 당연히 뭐 지금 한 10년 뒤면은 GDP 환율로 환산한 GDP 비교를 해도 10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앞서게 되니까 그럼 상당한 이제 군사비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2049년까지 최대 그 국방력을 갖추겠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중국이 뭐 국가 목표를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사회주의 해놓은 현대화 강국을.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5년 전에만 해도 그 표현이 이제 그게 건국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때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강자가 들어갔으니까 강국 있으니까 모던 파워. 상당히 더 적극적인 어떤 그 국제적인 영향력을 의식한 표현이긴 해요. 그리고 강국의 구성 중에 하나가 강군이죠. 강군. 그러니까 그거에 부합하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겠다라는 것은 뭐 얘기는 했지만 꼭 명시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되게 부담이 되죠. 그 네. 큰 경제 규모가 바로 옆에서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 지금의 세력 균형을 상당히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다른 나라들한테는 불안감을 형성시킬 수밖에 없고 그쵸. 전통적인 국제관계 논리에 따르면 그럼 다른 국가도 그거에 어떤 잘못 서로 신뢰관계가 없을 때는 그것을 밸런싱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나라와의 동맹에서 찾든지 아니면 자기 나라에 그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군비 체계를 군사력 체계를 구축하든지 사실은 이게 뭐 중국 사람이 꼭 나쁘다 해서 만들어진 문제는 아니에요. 그 예를 들면 커지는데 그죠. 옆에 사람 커지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좀 불안해지는 네. 건데 커지는 사람 보고 너 크지 말아라 라고만 얘기하는 걸로는 답은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중국 사람들도 그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는 하고 국제사회에서 또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방식의 나쁜 갈등, 어느 나라 한 나라가 힘이 세지면서 그것이 어떤 지역의 불안을 초래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이제 쭉 지금 나왔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안보네, 뭐 공동체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공동체 논의 같은 걸 보게 되면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굉장히 약화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 전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에는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된 논의가 공동의 집 많았거든요. 그리고 공동의 집 와다 하루키 선생, 강상준 선생이나 이런 양반이 이제 동북아 공동의 집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그때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의를 해서 그 98년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과 관련된 합의를 했고 그 합의문들을
발표한 게 있어요. 협력 사업을 10몇 가지의 협력 사업까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10년도를 전후로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적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내부의 영유권 갈등, 뭐 미국과 중국과 이를 겹치면서 오히려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지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더 약화돼 있으니까 그죠?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현실 네.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문제죠, 그죠? 네. 약화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근데 갈 길은 다른 길은 없다, 그죠? 같이 갈 길은 없다. 네, 다른 길은 지역 없다. 협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어떤 국가의 발전이 가져오는 불안 요인들을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한 10년 전처럼 동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어떤 공동체적 질서를 만든다. 이거는 조금 과한 목표였다. 현실에 우리 가지고 있는 현실과 이상적이었군요, 너무 이상적이고 선생님. 좀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조금은 그런 포괄적인 지역 협력 체제를 만드는 방식보다는 조금 다차원적이고 다원적인 방식으로 지역 협력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나라마다 그런 지역 협력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긴 할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로서 보면 우리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돼 갖고 북방 협력을 네. 강화시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되면 중국, 러시아, 남한, 북한 뭐 이렇게만 일단 어떤 그 한반도와 이 중국과 러시아를 있는 지역에서 그런 협력 구조만 만들어져도 이게 상당한 그 경제적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 안보적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그 어떤 공동 안보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나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 동력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에 또 뭐 일본도 참여할 수 있고 네. 미국도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동북아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협력의 기초들이 어떤 모델.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결국 남북 간의 관계가 네. 나 북한과 미국 관계에 너무 영향을 받으니 이게 진행만 되면은 상당한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 영역으로 기대는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그런 정책 변수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을지 안 될지에 맞아. 어떤 왔다 이런 갔다 갈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희가 보면 다른 영역으로는 좀 뭐 지금 우리 남방 협력 네. 얘기 신남방 나오는데 정책. 신남방 정책이라 했는데 남방 협력도 나름대로 의미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한국이 조금 남쪽이랑 조금씩. 협력 관계를 만들면은 남방 협력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북한과 미국의 어떤 정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맞아요. 뭐 당장 효과는 크지 않지만 그런 영향을 덜 받으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서 유사한 딜레마에 겪고 직면해 있잖아요. 예. 또 그러니까,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왔던 경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의 공감대를 가지고 협력을 하면은 그게 아주 당장 큰 정치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내년 2, 3년 내 일만 보는 건 아니니까 10년, 15년 정도의 우리가 그 시간을 보면은 그런 협력이 나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방식의 협력 공간을 만드는 거에 더 주력하고 모든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더 접근해 오면은 그것이 기초가 돼서 좀 뭐 동북아 차원이고 동아시아 차원이고의 어떤 지역 협력 또 그 내에서의 공동안보 너무 큰 아이디어. 집을 먼저 짓지 네, 말고 그렇죠. 아직 집안은 안 져지니까 큰 집 지으려고 했다가 뭐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큰 집 짓는다고 다 된 줄 다 되는 게 알고 아니니까. 그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네.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미국도 상당히 맞아요. 긴장을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동아시아 아세안 플러스 3에서 이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구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미국도 빠지잖아요. 동아시아 그쵸. 정상회의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독립적인 어떤 영향을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호주도 들어오고 그죠. 인도도 넣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별로 뭐 너무 커졌어. 의미가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전 세계 다 모여갖고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외교 다변화를 음. 많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과거에 좀 우리가 그 내에서 어떤 예상 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구조나 질서가 지금 무너진 거거든요. 그쵸. 무너져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외교안보 영역 관련돼서 우리가 좀 자율성들을 상당히 가져야만 이런 데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최근에도 보면 우리가 뭐 약간의 어떤 지소미아 문제나 이렇게 나오면은 한국이랑 미국이 어떤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안보 불안이고. 큰일 나.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기회인데. 그렇게만 접근하면은 그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고 점점 우리의 역할이 더 장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뭐 주변 나라들 뭐 미국을 포함해하고 다 나쁘게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이익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야만 아까 그런 다원적인 접근에서도 성과를 볼 수가 있고 뭐 더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정말. 미국만 추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중국 얘기는 진짜 계속 더 궁금한 게 사실은 오늘 질문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자르고 선생님 나중에 또 한 번 더 모실 생각인데 수영님이 마지막으로 꼭 이 질문을 하고 싶다고 선생님께 그랬었던 질문이 있거든요. 맞아. 이 남자이 보통 이런 정세를 잘 맞추시기로 유명해요. 젊게 맞추는 사람.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베이징 방문 할 것인가?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가능성을 부채도사 같아. 제가 이게 그래서 방송 안 하는 거예요. 기록으로 그 남으니 기록으로 남고 글은 조심하게 써서 싹 그 예상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글을 쓰잖아요. 이제 방송 나가면 이제 맨날 뭐 못해, 맞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이제 방중이라고 하면 지금은 원래 예상해 간다 그러면은 10월 달이죠. 10월 달이 북중 수교 그 중국 건국 70주년이고 뭐 북중 수교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수교가 된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북중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북중 수교 7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한다라는 합의를 이제 여러 차례 한 거예요. 그럼 뭐 성대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럼 뭐 정상 간의 뭐가 만남이 제일 성대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평양을 갔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성대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70주년 행사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저는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그 북한 방문했을 때도 조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양국 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이렇게 결정되는 일은 아니니까 또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또 지금 진행되고 네, 있고 맞아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명료한 이렇게 그 결정이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정상 일정을 진행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어려운 있겠죠. 상황이 아닌가. 아마 실무회담이 진행이 되면 네. 10월 초, 지금으로선 9월 안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 네. 그죠? 10월 초에 가면 그 일정이랑 겹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답을 해야 뭐 또 지금은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일단 뭐 그 정도 하죠. 그럼 뭐 내년에라도 만나면 좋긴 가면 좋으니까. 하노이에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북한이 지금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번을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는 것 자체가 아주 새로운 의미를 갖지는 않고 일단 갔을 경우에는 뭔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냥 계속 인사만 하면 저기도 맨날 만나봐야 별게 없네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의미가 상당히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거죠. 우선 북미 대화가 잘 성사돼서 잘 성과가 좀 있어야 또 중국 방문이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우리가 주목하는 지점이 있고 잘 됐을 경우에는 북중 간의
어쨌든 공개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로 경제협력이라는 네. 것들이 진행될 수가 있을 테고 안 됐을 경우에도 상당히 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관찰해야 될 지점이 있죠. 안 됐을 경우에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같이 움직일 거냐. 사실은 얼마나 중국의 최대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원칙은 비핵화라는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할 때도 어쨌든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북미 관계가 잘못됐을 경우에 북한이 만약에 군사적인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네. 그게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도 조금 관심사가 되고 아니면 북한이 군사적인 방식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미국한테 더 기대는 하지 않고 중국과 새로운 열심히 길을 하겠다. 가겠다. 새로운 길이 이제 중국과 열심히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향이면은 조금 그래도 우리도 조금 안정적인 상태에서 당분간은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지금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꾸 예상을 안 하시려고 지금 네, 하시네요.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선생님, 이렇게 요즘 되게 많이 바쁘시고 오늘도 또 토론회 하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한테 중국에 대한 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시아파 청취자들이 중국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음번에도 한번 더 오실 수 있으시죠? 예, 또 한 번 시작하면은 귀하게 모신 네. 프로페셔널. 네. 한국이요. 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날 방법을 모색해서 왔는데요. 한 번도 쉬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법은 결국 상대랑 우리 스스로를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서 마치고요. 더 따끈한 소식으로 아시아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